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진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곳곳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요원한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의료 공백을 메워왔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이들의 총파업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6개월, 우리 의료 현장을 돌아보고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의료 현장을 바로 세울 대안과 해법이 될지 자세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인천의료원장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 갈등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분들은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방침과 의료계 둘 다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의료계의 얘기를 듣지 않고 먼저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강대강으로 간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아예 손을 놔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연봉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쉬어도 상관이 없다고 2년 쉬어도 상관없대요. 정부에서도 그만큼 혜택을 주고 의사도 늘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되죠. 저도 지금 또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동네 병원 가서 그냥 주사 맞고만 큰 병원을 가서 한번 진찰을 받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엔 의사들 소득도 높고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 욕심 때문에 뭔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장기전을 이어가는 게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측의 입장이 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좀 물러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의료 수가의 조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와 증원의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원도 필요하고 수가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당장 먼저 개혁이 뭐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부 느끼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뭐 사람 생명이 우선이지. 그래서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인원보다는 그 편중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사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이런 거를 먼저 손을 대고 논의를 해야지 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떻게든 또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먼저 네 분들이 지금 현재 사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짧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성현 원장부터요. 네. 지금 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문제들이 이게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근대 의료 들어올 때부터 짧게 보면은 한 최근 20-30년 동안에 심화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진통 과정으로 보고 예. 어쨌든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안나 대변인께서는요? 네, 그 수십 년간 된 진통 과정이라는 건 맞지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수십 년간 또 의사들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절차적으로 논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현장을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속히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정부가 지금처럼 무조건 2,000명 못 받고가 아니라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정 대표께서는요? 지난 반년 동안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는데 저는 이게 시작되게 된 게 숫자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0명하고 2,000명. 이 숫자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환자들이 불안을 넘어가지고 실제 피해를 입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이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정재훈 교수께서는요?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정부의 정책적인 발표가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대 갈등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의정 갈등에 숨어 있는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예. 이 부양의 의무를 누가 지는 것이냐. 그리고 현재 세대의 혜택을 줄여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을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현재의 복지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면에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미래 세대를 생각한 장기적인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에 들어갔는데 임 회장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최 대표님. 예, 임 네. 회장님 또 저희 의사협회 예. 요구사항은 조속한 해결 의지를 정부가 가져달라. 그러려면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자들 최소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예.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정말 완고한 그런 전혀 해결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기름을 붓다시피 한 청와대 사회수석 이렇게 대통령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그래서 최소한 예. 이 사태가 사실은 뭐 박민수 차관의 막말 뭐 여러 가지 불통 뭐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최소한 책임자는 좀 책임을 지고 정부가 지금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저히 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1,509명을 또 바로 강행하겠다. 예.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걸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좀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좀 만들자. 그리고 이런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뭐 국정조사 곧 열릴 것 같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러한 정책 실패 현장의 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국회도 나서달라 그런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일단 그 의대 정원수도 나와 있거든요. 의대 정원수를 그러면은 2025학년도 바로 내년입니다. 이걸 중단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단 네. 지금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내년에 올해 유급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진급 안 한 학생들 예. 원래 3,058명 나오는 학생들 또 그다음에 1,509명 합해서 내년에 한 7,700명이 그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오늘 발표된 정부 예산은 꼴랑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한 6조 이상의 예산이 미리 들어가서 교육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 4,500억 뭐 오늘 그 예. 정도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에 7,700명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밀어 닥치지 말고 가능한 선에서 다시 논의하자.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일단 2025학년도 의대 이 정원 늘어난 숫자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은 먼저 두 분 원장님과 정재훈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내년에 확정된 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의대생들이 수업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2배 이상의 인원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이미 다 내년 입학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됐지만 정 교수님 판단은 조정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입시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 진행 전까지는 입학 안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입시 안내를 말씀드린 거. 조성희 원장님 생각에는 2025학년도 발표된 것도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지금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미 학부형들도 그렇고 수험생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그거를 물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서 의사들의 파업이 아니라 이번에는 학부모들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본 것은 내년도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는 차원으로 여쭤본 거니까 요걸 일단 집중 토론 내용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 교수님께 또 여쭤보면 지금 코로나 대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의료 공백 상황에서 코로나 재유행되면서 우려가 있는데요.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하시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거의 3년 이상을 고생을 해오셨거든요. 지금 조금 어느 정도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다시 한번 현장에서 위기가 오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 겁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사이에 올라가는 시기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휴식기가 유지가 될 때에는 좀 시간을 가지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반복된 유행에서 지치면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분들을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논란을 떠나서 지금 필수 의료 현장의 위기가 닥치고 있고 그리고 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네. 안기정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의료 공백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간호사분들이겠죠. 보건 의료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일요일 날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기사화되면서 지금 논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조짐이 있는 상황이고 반년 동안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간호사가 중심이 된 보건노조가 이제 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뭐 유감이든 아니면 항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과를 못 냈습니다. 왜 못 냈냐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전공의 사직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고하면 의대 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 내용 중에 보면 6.4% 임금 인상이라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 의료 건절,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사실은 지금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사직한다 했지만 안 했거든요. 여기 간호사 중에 PA 간호사라고 진료 지원 간호사가 있는데 수술 지원 간호사. 요 간호사들이 주로 전공의가 빠진 공백을 메우고 있거든요. 13,000명이 있어요. 13,000명. 이들이 만약에 뭐 파업을 한다. 그럼 또 다른 의료 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 해서도 안 되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 우리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 간호사 다 힘든 게 전공의가 지금 이탈한 상태를 정부가 처음부터 유발을 했는데 해결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파업한다 그러니까 또 지금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간호법 통과시켜줄게. 그런 걸로 오히려 또 임시방편으로 이걸 메우려고 합니다. 간호법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전공의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의사가 없다고 간호사가 시키는 이것 자체도 지금 불법적이고 말이 아닌데 그걸 불법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다시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해 준다? 전공의가 돌아오겠습니까? 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전공의나 학생들을 더 현장에서 내쫓고 그러니까 그런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로만 지금 달리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 원장님은 의료 공백을 메워왔던 것이 이제 뭐 PA 간호사분들 또는 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었을 텐데 이번 파업 결의를 뭐 안기정 대표는 파업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황을. 뭔가 좀 이것 자체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연례적으로 거의 반복됐던 거고 대부분 이제 특히 저희도 보건의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마지막까지 조정을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형식적으로 일주일 정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관찰하는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파업을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파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뭐고 무엇을 해결할 건가를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행동 자체를 어떻게
전공의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정재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호사하고 필수 의료 인력 분들도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의료 현장은 응급실 또 코로나 재유행 상황도 있고, 이걸 뭐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조치는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의 인력들이 누출이 되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누출되는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이전 여러 가지 대응들을 늦추게 된다라면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예.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가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뭐 의정 갈등의 핵심은 의사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논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하고 나중에 후반부에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119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도 있었고, 실제 지역과 시골에서 만연했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대도시로 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의료 공백이 있더라도 사실은 응급실만큼은 잘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원장 교수님? 사실 응급의료야말로 필수 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들이 잘 돌아가느냐가 사실은 그 나라의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전공의 문제도 생긴 이유가 과거 응급실 뺑뺑이 뭐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문제는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돼 왔던 과정이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정부가 지금 정책의 효과를 기획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건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기정 대표께 또 여쭤보면은 응급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병이든 간에 다 응급실을 찾다 보니까 응급실이 좀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응급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개선책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개선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선책이 안 될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응급으로 관리료를 더 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들 응급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특히 경증 환자가 문제인데, 특히 야간에 주말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중증과 경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응급실에 세 종류가 있는데, 뭐 소위 지역의 기관, 지역의 센터, 그리고 권역센터인데, 권역센터 가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 권역센터 갈 때 주로 119로 많이 타고 가거든요. 타고 가면 주로 119 구급대원이 K탓을 해서 중증도를 해서 가거든요. 갔는데도 보니까 막상 가니까 경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비용을 높이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응급실은 이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해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응급실이 가장 큰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고, 1번이고, 두 번째 병상이 부족하고, 세 번째 경증 환자들이 오는 것에 대한 문제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뭐 이거는 약간 논란이 발생할까 해서 우려스러운 건 있긴 있지만, 지금 이제 왜 특히 많이 발생하냐? 지금 만약 응급실에 가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 방송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서 가급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은 높은 환자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현재 보면 이미 응급실에 환자가 막 차서 응급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환자가 막 심폐소생술하는 환자가 왔다, 이랬을 때 사실 현재로는 법적 책임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요, 의사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으니까 수용 곤란 고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병원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환자단체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요구했던 게, 이거는 면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새로 심폐소생 환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받으면 결국은 119 구급차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서 치료를 하되 이제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한근 대변인, 네, 복합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라는 참 용어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심지어 뺑뺑이는 아니다 회송이다 또 이렇게 우겼을 정도로 도대체 이 워딩이 대통령께서 2,000명을 늘려야 되는 그걸로 프레임을 딱 걸어서 그런데 사실은 응급실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받아서 중증 환자를 빨리빨리 해당되는 수술을 하거나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소위 기피과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가 높고 정말 늘 대기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그런 걸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외과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력이 지금 부족한 거고 그 인력은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신경외과는 지난번에 말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당 제일 많지만 위험한 수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렇게 많지만 분만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진료를 담당해야 될 의사들이 그거를 안 해서 기피과를 보는 의사가 없어서 결국 이걸 배후 진료 예. 응급 환자를 받아도 치료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CPR 환자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CPR에서 살려도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문제는 곧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배후 진료의 기피과 의료진이 부족한 거고 이거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전문의들이 자기의 전공 과목을 포기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걸 해결을 안 하고 2,000명 일단 밀어넣어 또 이것도 지금 아까 병상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물론 경증 환자랑 연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때제때 입원이 안 돼서 지금 응급실에 정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의사수와 병상수를 그게 문제라고 현상으로는 보이지만 의사수를 늘리거나 병상을 늘리는 걸 해결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가 병상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아서 줄여야 될 알겠습니다. 필요입니다. 네. 네, 정재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냥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는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응급실 문제는 지금 상태로라도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핵심적인 문제고 해법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응급실 문제가 많은 문제들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인이나 현상이라고 단편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 아닌 부분에서 해결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응급 구조에서 이송하는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분류가 잘 되느냐. 맞아요. 거기가 중요한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근무 환경의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응급실보다는 편하고 쉬운 응급실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시설에서 어려운 진료를 밤새워서 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보상 기전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원장님 그런데 일반 환자들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송돼 가는 그 전문가들과 함께 몰라도 집 근처에 대형병원을 갈 때 뭐 주말이든 아니면 심야 시간이든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스스로도 응급실 찾아가거든요. 참 이게 경중을 가리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감안할 때 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정재영 교수님이나 최한나 대변인 말씀이 둘 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세요. 응급실의 문제는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있는 배후 진료 인력들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들. 그 문제만 우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을 보면 사실 대학 교수님이라고 쳐보면 이분들이 응급실에 콜 받고 바로 나올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외래 보는 진료에 지쳐서 밤에는 원래 전공의에 맡겨놓고 가거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도 이분들이 직접 해결은 못하니까 연락하면 바로 와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시스템은 응급실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교수들이 외래 진료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 환자, 중증 환자,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가면 그나마 어쨌든 인력들이 좀 배후 진료가 튼튼해져서 그래서 응급의료 시스템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가 협력하고 연계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환자들의 이용 행태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환자들이 밤에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좀만 열이 나도 이거를 그냥 브루펜 시럽만 먹이면 될지 이게 무슨 뭐 폐렴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제일 큰 병원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거면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 1차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여서 우리나라가 의원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밤에 환자가 물어볼 의사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차 의료의 문제, 또 대형 병원의 배후 진료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같이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제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안 중에는 상급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 병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급병원으로 이제 대부분 응급 환자들도 많이 몰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화, 특성화, 가령 뭐 암 전문 병원 또는 심혈관 전문 병원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 시스템 개혁, 특히 이제 상급 병원의 구조 개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네 분의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제 의료개혁 논의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청구서가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의 개편들을 이야기하면서 장밋빛 미래나 아니면 의료의 질이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쪽 학문에서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할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아니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그런 수조 원들은 일회성 SOC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유지 예산인 겁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전공의는 인건비가 싼 인력들이죠. 그것을 전문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많은 정책들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인 적은 뭐 정부 재정이든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든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추가적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기정 대표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에서는 좀 특성화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좀 대형 병원을 운영하겠다 이런 또 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기사화가 좀 많이 되져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 관련해서 내용이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건정심의위원이라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 투입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상급종합병원에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하고 있는데 반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예를 들면 정부가 4대 필수로 패키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대신에 4대 필수로 패키지를 이제 개선하겠다 했는데 그때 10조 원 플러스 알파 써야 되거든요. 10조 플러스 알파. 알파가 얼마냐. 이게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가 직접 질의도 했거든요. 그때 정부가 했던 이야기가 10조 플러스 알파는 뭐 9,999억 원 정도지 아무렴 이랬는데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뭐냐면 의료개혁 제도라면 뭐 10조 원에 20조 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 가짜 뉴스도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상종 구조 개선에도 10조 원 쓰거든요. 이것 플러스 지금 제가 위원회 몇 개 들어가고 있는데 가면 키보드 조단이에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걱정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재정이 더 투입될 수 있고 국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저는 예산 투입이 막대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인 게 맞냐? 이 필수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아까 응급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간 게 맞냐?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응급에 들어가는 게 더 국민들 느끼기에 개혁이 될 수 있다 보고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에 40몇 개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재정 투입하는 게 이 정도 재정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 전개상 조세호 원장께 여쭤보고 차나 대변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재정 문제로 계속 얘기 나가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말씀하실 부분 말씀하시고 정부가 그래도
의료 개혁을 이제 미래 설계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비용이 들어가도 마땅히 해야 되는 개혁이고 작업이라면 또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재정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OECD에서 보통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총 국민 경상 의료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비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금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거꾸로 보면 건강보험 10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전체가 얼마를 쓰느냐고. 맞습니다. 이 많이 쓰던 말던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데 들어가는 거냐,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거냐. 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우리나라 의료비의 한 40% 정도가 할 필요 없는 데 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40%를 필요 있는 부분을 돌리면 전 국민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즉 재정 투입이 지금 얼마 늘느냐는 예. 건강보험을 늘리냐 마느냐 갖고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큰 사회적 비용으로 본다면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예를 들면 쓸데없이 CT, MRI 비싼 검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차라리 그것들을 필수 의료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돌리면 같은 재정을 갖고 얼마든지 구조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예. 그건 대학병원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정말 중증 환자를 보면 중증 환자 수가를 지금의 10배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남는 재원을 밑에다가 뿌려줄 수도 있고 그 대학병원이 운영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통 큰 개념이 필요하지 단순히 보험 재정이 얼마 늘어나느냐 예. 이게 뭐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데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최대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세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네. 다 맞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도로 갈 것이냐. 지금 세상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70년대 만들어진 건보 재정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땜빵으로 오다 여기까지 와서 문제가 됐는데 어떤 나라로 어떤 보험 제도로 어떠한 정부 부담과 국민 부담으로 의사들 어떻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게 논의되는 게 아니고 그냥 2,000명은 일단 박아놓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자 하면서 상급종합병원도 네. 결국은 전공이 없으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문의들이 중증 중심으로 전공의가 하던 일은 그럼 일부는 또 간호사 피해를 양성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된 수건입니다. 오래된 수건인데 이거는 예산도 그렇게 들 뿐만 아니고 예. 환자들의 진료 선택도 때에 따라서는 제한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고 많은 게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기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조가 사실은 5년에 10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상급종합병원으로 바꾸는데 5년에 10조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조단위는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닌데 그거조차도 급한 게 더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기피과 진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의료계와 함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의사들을 일단은 때려잡겠다라는 그 프레임 네, 속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최 교수님 이게 중요한 주제라서 아니 뭐 하실 말씀은 하시는데 좀 중요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또 하나 이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상급종합병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로 이제 전문의 위주로 간다 그런 건데 뭐 이제 전공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전문의로 가느냐는 차원인 건지 정말 전문의로 하면은 뭐 비용은 비용대로 또 더 추가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더 환자들을 볼 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는 건지 또 상업병원의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이 필요한 건지 뭐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뭐 일본하고 비교할 때 정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 전공의라고 하는 그 직역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노동자이면서도 피교육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공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실 교육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병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제 자체에는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전공의들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고급의 예. 의료를 제공해주는 아하.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기능들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었던 경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비필수 의료 영역에 있어서의 진료의 축소이고요. 예.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편할 때 좋은 병원을 못 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의지가 있겠느냐라는 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전공의들을 전문의로 바꾸게 됐을 때 예. 전문의의 수요가 순간적으로 더 늘어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그 순간에는 전문의의 임금이 또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 전환이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단기적인 재원 투입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진영 대표는 이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인력 구성력. 방금 이제 정 교수님 이야기했던 그 예. 방향이 다 맞고요. 근데 방금 들었던 거는 제가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정부 편을 들은 것 같아가 지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정부의 정책에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을 바꾸는 건 사실이거든요. 박단 재정 예. 투입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전문의를 더 늘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병상을 줄입니다. 병상. 지금 서울 빅5 병원은요. 그 병상의 15%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병상을 줄이면 그만큼의 전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일반 병상을 줄이게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중증 환자 많이 보면 수가 더 주고 경증 환자 보게 되면 페널티 주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시간 대폭 줄이고 전공의 그 수련 비용 지원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이 다 되는 건데 사실 방향성은 다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예. 간병 우리나라 국민들 간병 있잖아요. 간병 한 3조 있으면 급성기하고 요양병원 중에 최고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신약, 신의료기 같은 고가 약들이 협상 결렬해가지고 그 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 한 2, 3천억 있으면 되거든요. 비급여로 처리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의료사고 보상 금액 있잖아요. 예. 이거 한 1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에게 써야 될 재정들이 사실은 보장성에 거의 쓰지 않는 상황에 여기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 고민이. 그 네. 하나만 좀 최근 추가해서 말씀하시죠. 병상을 네, 줄이잖아요. 전문의 비율은 늘지만 또 우리 다른 병원이라는 것이 정말 한 50 많은 그 직종들이 같이 일하는 데인데 예. 간호사들 거긴 또 이게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급 종합병원이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결국은 트레이닝 전공의들을 거기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공이 없다고 전공의 할 일을 PA 주고 또 전문의 비율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중증에 더 몰아내. 그러면 지금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그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전문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를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땜빵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바라는 의료 전달 체계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말씀하시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있는 전공인들은 학생들의 이런 문제, 의료 공백의 문제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안 들어와도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 안 들어오면은 그 PA 합법화 시켜서 너희들 일 안 들어와도 하게 할 거야. 또 개원 함부로 못하게 진료 매니저 할 거야. 계속 안 들어오는 걸 전제로 정부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논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일단은 중단하고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땜빵이라는 표현은 일을 대신한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안기종 대표와 또 최한나 대변인이 또 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뭐 그냥 크게 보면 외국을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유럽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같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급병실 병상 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의사 수는 환자당 의사 수는 거의 3배에 육박하고요. 예. 급여도 무척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응급 시스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일단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1차 의료가 엄청나게 잘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사실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안하지만 나쁜 점을 너무 많이 모아놓은 형태여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서 2,000명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의사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은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루 종일 외래에 붙어서 200명씩 보면서 약 처방해야 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같이 논의하고 가야 되고 숫자 문제는 또 지금 얘기할 주제는 아니라고 조금 하니 이따가요. 네.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보다 우리나라 의료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 저비용에 접근성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선진국, 유럽, 영국은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장점이 있다.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선진 의료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이야기 나오거든요. 저는 저 중증 환자들 약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계속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급종합병원 가게 되면 주치의가 전문의가 안 되고요. 레전드 1년 전공 1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었는데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노동이 더 많이 그걸 누구보다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급종합병원의 이 구조 개선이 어찌 보면 6개월 동안 환자들이 버티며 견디면서 왔잖아. 특히 중증 환자, 암 환자 같은 경우. 저는 이 교훈을 그 빅5 오지 말라니까 환자 안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제도나 정책이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432님, 전국의 모든 노동 현장에서도 의사들처럼 현장을 떠나면 나라가 마비될 겁니다. 의사들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8935님, 예전부터 역대 정부들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실패해왔습니다. 의료개혁의 취지와 의미를 생각해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6290님, 의사단체의 논리가 국민 입장에서 수긍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닌지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각자 이익만 계산하지 마시고 의료 현장에서 희생하고 있는 다른 의료인들과 환자들을 생각해서 합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2536님,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의사들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는 의사단체들의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507님, 병원에 가는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응급 시스템 개혁은 국민 부담만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의료계와 대화해서 의료 공백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107님,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부도 문제지만 협상 의지가 없는 의사단체도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양측의 싸움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희생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의정 갈등 6개월, 의료 현장의 모습 돌아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조승현 인천의료원장,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정부에서는 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간호사 숫자를 좀 더 늘릴 필요도 있고 기존에 또 간호사분들의 연장 근무도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A 간호사 확충, 그러니까 이른바 진료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술 지원 가능한 간호사 확충과 관련된 법제화, 간호사법 개정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일 텐데, 일단 간호사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 간호사 또 확충과 관련해서는 네 분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재훈 교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의료계에서도 좀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PA 간호사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지금 필수 의료의 많은 부분을 PA 간호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간호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간호사들의 임상적인 진료 현장에서의 역할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PA 간호사의 입지나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예. 그런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다라는 개념으로는 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PA 간호사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의협에서도 완전히 거기에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영역은 필수 의료나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회색지대를 해소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규명하는 건 필요하다. 다만 간호사 또 별도로 PA 간호사가 의사 진료와의 경계선에 위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의료계 내에서의 인식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차나 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간호법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오늘 뭐 밤새 뭐 하시겠다니까 간호법 얘기부터 이제 하다 보면은 간호법이 원래는 간호사들의 그런 처우 그런 문제다. 그거는 무엇보다 저희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 막 2만 몇천 명씩 나와도 장롱면허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서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제대로 대우받고 전문가로서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입니다. 그 영역이 그러니까 의사가 뭐 못 돼서 안 돼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사 자체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간호법계 그 간호사에 대한 처우는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의사 간호사 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독립법으로 이제 되는 것에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때문에 불과 1년 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을 때 그런 그 또 이제 그 대신 일하기 땜질식 처방으로 PA를 합법화해서 더 늘리겠다 하는 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도 PA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기피과에 있었던 겁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기피과, 예전 흉부외과 대표적으로 신경외과.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이미 거기 나와 있는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간호사 가리켜서 했던 게 그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기피과를 의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기피과 의사가 안 나온다 전공의가 안 나온다 땜질식으로 하던 PA를 그냥 합법으로 해서 더 땜질로 하겠다 하면 안 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조산사처럼 그러니까 아예 별도의 교육과정 트레이닝 과정에 별도의 자격 기준을 만들고 하게 되면 외국처럼 그렇게 진료지원 간호사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현장에서처럼 각 PA의 교육을 각 병원장한테 맡겨갖고 몇 시간을 하든 뭐 심지어 30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PA 늘려놓고 전공이 들어오면 전공의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2,000명씩 늘리겠다 하면서 일단 PA로 전공의를 다 시키자? 그러면 전공의 들어오면 그 PA를 또 자를 겁니까? 이건 간호사들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도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PA 간호사 또 간호사법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호사법 자체는 그 간호사의 처우 개선하고 권익 정진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찬성,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 전공의 집단 사기 전까지는 간호법을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니까 그리고 특히 PA 그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서도 우리 기본으로 의사문은 의사가 해야 된다. 그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의료공백 사태 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간호법 의견 조회 왔을 때 찬성한다고 정확하게 제 의견을 냈고 외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왜 우리가 찬성 반대에 대해서 애매했냐니까 현장에 일단은 많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하고 있고 음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정체성도 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 입장은 간호법은 찬성하지만 정확한 입장은 저는 외국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별도 주격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냐 PA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PA 의료기사도 있고요.
PA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의원 같은 데는 PA 간호조무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PA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여러 가지 현상이지만 자칫 이게 넓혀주면 이제 이게 PA라는 그 뒤에 각종 직역이 다 붙어서 어찌 보면 환자 안전이나 의료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우려가 있어서 저는 간호법이라는 그 영역 안에 일단 PA를 딱 넣어서 좀 이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 차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현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인천의료원에도 상당히 많은 또 간호사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저희는 뭐 공식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결국 의료와 간호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면서도 같은 걸 수도 있고. 저 옛날 교과서에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간호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범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의료와 간호가 문제가 거의 뭐 해방 이후로 바뀌지 않고 예. 간호사라는 직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는 간호가 뭔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법률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에 피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없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전향적으로 의사협회가 좀 더 적극적인 안을 내서 그걸 긍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지금 교육과정이나 모든 전문화가 사실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권한은 계속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직역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도 똑같아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의사들이 사실은 그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한 것들은 자기 그 전문 분야에 써야 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모든 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의사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업무를 빨리빨리 아래쪽으로 이관시켜주고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PA 간호사는 간호사와 의사의 중간에 있는 것들, 이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제도적으로 늘려나가서 자꾸 이거 아래로 내려주면서 오히려 전문 영역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도 있을 텐데 일단 마무리 발언 때 녹여넣도록 하고요. 조금 두 가지 사항들 좀 짚어볼 게 있어서 정재인 교수께는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안에 의사들의 진료 면허제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진료 면허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 전 진료 면허 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면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의대 교육상에서 이미 환자를 진료할 만큼의 충분한 교육이 됐다라는 사실상의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면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진료 면허 제도가 누구부터 적용이 되냐, 예. 그리고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측면을 보면 현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과거 세대까지는 허용이 되던 것이 우리 세대부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세대 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실효성도 없고 현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다 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소개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대 6년을 하면은 1차 진료를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의평원에서 의대 의과대학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본과 3, 4학년 때는 아주 빡세게 실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수련받으러 아주 안 오고 강력하게 실습을 한다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리고 안 하고 개원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막는 의미로 지금 이미 6년 졸업하고 의사 면허로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못하게 하겠다. 예. 이런 취지로 나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게 필요하다면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년이 아니라 더 줄여서 뭐 5년이든 해가지고 그거는 필기시험만 보게 하고 그리고 임상을 보는 사람은 별도 실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지금 전공의들이 쉽게 임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고 이 사실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옆에 일본이 뭐 그 인턴 2년제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일본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혼란을 거치고 지금 국가가 뭐 몇천억씩 1년에 예산을 주면서 집어넣어서 겨우 뭐 그래도 효과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전공의 같은 경우는 각 교수들이 자기 후배를 가리키는데 예. 이 인턴과 이거는 전 과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실 교육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예산 계획도 없이 무조건 2년으로 한다. 의사를 만드는 교육 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근데 예. 이것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 원장님 상당히 거부감이 나오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이 당연히 있죠. 지금 이제 하는 게 임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원이라는 거는 보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보면 예. 의사가 나와서 개원을 하는 거는 어느 선진국의 모델을 봐도 1차 의료 의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소위 포괄 의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학생이 바로 나와서 개원을 하는데 그런 포괄 진료를 할 소위 말하면 실력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를 하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뭐 레이저 배워서 미용 성형에 취직하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그런 문제를 아마 맞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임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레지던트로 임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개원을 할 때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소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는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에 5년 지나면 프리인턴십 같은 걸 하는 나라도 실제 있지만 그런 나라조차도 나오자마자 개업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네. 안기종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진료 면허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료 면허제를 저희 환자한테 주장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저 회의 갈 때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의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의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현재 우리나라 의과과정에 본과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실습을 통해 가지고는 현재 바로 가서 수술 일반적인 수술 정도는 모르겠지만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인턴 같은 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고 이게 또 이번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의료개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아마 제가 봐서는 기성 계신 의사 선생님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지금 딱 이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의료계에서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또 의료계에서도 해야 될 거든요. 저는 진료 면허제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가 돈을 대서 어떻게 할지를 먼저 세우고 자 이제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람 이제 너희들은 예전에 하지 못해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면 의사는 6년도 부족해서 2년을 더 하자고 하면서 지금 PA는 아무런 교육 과정도 없이 바로 일을 시키겠다고 하고 그럼 한의사는 어떻게 하고 치과 의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다 우리 의료인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같은 공백을 또 이제 막는 또 하나의 규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기정 대표께 좀 이어서 여쭤보면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다룰 주제인데요.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담긴 또 하나가 이제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한다는 겁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에 대한 보상 또 이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데에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사고 관련해서 제일 큰 쟁점은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특히 필수로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면 경찰에 불려가서 검찰에 불려가서 범죄 취급 당하고 모욕 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래서 핵심 뭐냐 형사 고소를 안 나가게 해달라. 이게 핵심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이 왜 형사 고소를 하냐?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환자가 죽었는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사과를 헛되치고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신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의료사고 입증이 환자가 다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설명을 통해서 또 설명하다 보면 의료과실이 명백하면 또 사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형사고소를 가지 않는 이제 하나의 소통 구조를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 현재는 의료사고 발생해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면 의사도 녹음하고 환자도 녹음하는 이게 나중에 형사고소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 환자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강하게 설명 의무를 법제화해달라. 왜 법제화해달라고 했냐. 외국에 가니까 법제화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법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만 하더라도 법제화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재훈 교수께서는 이 정부 의료개혁안에 이제 특별히 좀 강조되는 부분이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한다. 의사들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른바
이 갈등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건데 또 하나가 이제 고위험 진료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또 의사들의 의료소송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또 방안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의 접근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의사가 생각하는 바도 다른 상태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최선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그 정도의 원칙만 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설명에 대한 의무가 법제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법제화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역에 종사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 원장님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그 문제의 기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다 맞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환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거를 배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그 담당 의사를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책임을 국가가 지거나 공동체가 지어주게 되면 소송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같이 공무원인 나라에서는 소송이 아예 없습니다. 형사들은 특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사와 환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하고 맞습니다.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십시오. 네.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 그 자유로운 대화 그런 게 아니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은 의사가 설명을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물론 그 결과랑 상관없이 기분 나빠서 고소하시는 분도 요즘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납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안 하거나 뭔가를 감추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이런 불신을 계속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간에 이것이 어떤 분쟁으로 끌고 가야 나한테 그래도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제 또 사과법 이런 것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최선의 진료, 의도적으로 환자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그게 의료계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선입견. 저는 강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환자가 훨씬 많아요. 일부 그런 환자가 있지만 대부분 다 근데 의사가 진짜 제가 요거 한 땀만 예를 들면은 진짜 환자한테 모든 설명을 다 하고 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선생님이 해주세요 했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뭐 하나라도 결과가 나오면은 바뀌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설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의료 현장입니다.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시간보다는 짧아져서 1분 만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전공의들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상황. 또 동시에 코로나 재유행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의정 갈등을 극복할 수 있지 네 분께서 좀 지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기종 대표부터 말씀하시죠. 1분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나 의료계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현재의 상황, 이 진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대통령께서 의대 지원을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전공의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일단 다 돌아와서 환자부터 안정적인 진료 공간을 만들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의료공백 사태를 종료시켜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의사회 회장님도 우리나라 계시잖아요. 부끄럽죠 이게. 지금 현재 응급의료 지금 환자가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중증 환자 중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환자부터 살려놓고 정상시켜놓고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정부나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한도 대표님 1분요. 회장님이 저희 의장님이 계시고요. 회장님이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진료 결과가 안 좋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아무튼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될 게 많습니다. 저희는 해결하고 싶고 그런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께서 2,000명
1,500명 건들지 말고 나머지 논의해. 여기에서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 전공의학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같이 논의하겠다. 의사들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 변화만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네. 네. 정재훈 교수님께서는. 네, 지금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부의 선택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 세대의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일을 할 거고 부담을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세대가 부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비용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의 증가를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처럼 비춰지지만 예. 보건의료는 국민이라는 소비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보장받는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승현 원장께서는요? 예. 저는 뭐 다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는 좀 낙관적인 편입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이고 또 선배 의사들과 후배 의사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 과정들은 결국은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하나의 진통 과정으로 보고 이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저는 뭐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 최한나 대변인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게 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문의로 상급병원을 구조개혁하는 구조개혁하는 방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일단 중단하시고 논의해서 의료 현장을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든 메시지가 전공이 안 돌아와도 돼. 이제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전공이 없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의대생들은 하루만 나와도 그냥 밀어 올리겠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다니까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 교수님 특히 이제 전공의 같은 경우에 개혁한 내용 중에 보면 연속 근무 시간이 너무 과로하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처럼 뭐 연속 24시간 36시간으로 단계별로 줄이겠다.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근무 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 건강의 관점에서는 이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그리고 병원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정책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퇴보를 막는 것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정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다 전공의 분들도 돌아오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해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